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 차별금지법 서구에서 많이 통과되었는데 우리도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패배주의적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특별히 유럽에서는 6.8 혁명, 성혁명 때문에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었지만은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유럽에서 사회주의를 경험한, 사회주의를 한번 겪어본 동유럽, 중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젠더 이데올로기, 성혁명, 성정치 사상에 대한 저항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며칠 전이죠. 헝가리 총리께서 그 젠더 이퀄리티, 젠더라는 말 자체를 헝가리에서는 아예 폐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유럽 연합에 압력을 가해서 젠더 이퀄리티를 그러니까 성평등, 이 젠더라는 말 자체를 아예 빼버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용해 왔던 남녀 평등,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으로 바꿔야 한다고 그 압력을 했다는 것이 최근에 기사화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유럽, 중부 유럽을 희망적으로 봅니다. 이분들은 사회주의를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무슨 독일과 프랑스에서 사회 민주주의적인 이게 민주체제 내에서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젠더, 퀴어 이것에 대해서 강력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 저항운동을 하고 있고 그 저항운동이 결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동유럽이 주목할 필요가 있고 남미에서도 지금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어제 복음 기도신문인가에 보니까 그 시민단체에서 쉽게 말하면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조기 성애화 전략을 취하거든요. 최대한 빨리 조기 성교육을 해서 아이들을 그러니까 성적으로 각성시킨다. 이 조기 성애화 전략을 하는데 페루에서 며칠 전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손대지 말라. 이게 시민운동의 구호예요. 아이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래서 남미에서도 브라질에서도 그렇고 강력한 이런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자들,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성혁명, 성정치 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글로벌한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르고 이거 글로벌 트렌드가 아닌가? 젠더나 퀴어를 좀 읊어줘야 차별금지를 해야 이것이 글로벌 트렌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그건 뒷북이에요. 아니에요. 남미에서 강력한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이론가인 주디스 버틀러라는 학자가 있어요. 여성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죠. 주디스 버틀러도 2020년에 인정을 해요.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강력한 글로벌 반젠더 이데올로기 운동에 부딪혀서 자기가 트러블에 놓이게 되었다고.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트렌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유교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이 한국에서 왜 유럽의 좋은 것은 충분히 모방하고 따라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유럽의 좋지 않은 타락하고 방탕하고 향락주의적 이런 담론까지 왜 조용한 아침의 나라, 우리 코리아가 닮아야 되고 모방을 해야 됩니까? 독자 노선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인들이 깨어서 목사님들도 잘 몰라가지고 마치 이게 유행인 것처럼 원래 포스트 모던 철학이 유행 철학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유행을 거스릴 줄 아는 그런 독자적인 신앙과 줏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좀 희망을 드리고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라. 우리 한국에서만큼은 막아낼 수 있다. 왜? 동부, 중부 유럽을 보세요. 남미를 보세요. 극히 프랑스나 독일 사회주의 사상이 강한 극히 일부의 나라에서 6.8 세대가 만들어낸 그런 것을 왜 21세기까지 추종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문적으로 이런 것을 규명하고 규정하고 또 강의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아니하신다. 우리 익히 아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시작하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많은 경우에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 표현을 하나님은 partiality, 그러니까 당파성을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비당파적인 분이다. 하나님의 비당파성을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의 시각에서는 어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어떤 한 당의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기독교 사상의 포인트는 모든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 사상들은, 특별히 이 차별금지법은 나중에 제가 빨치산이라는 좀 격한 표현까지 쓸 것인데, 사실은 빨치산적인 그 기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당파적인 분이고, 우리 기독교 윤리는 보편타당성을 추구해야지 당파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당파성. 근데 차별금지법은 당파성의 전략이고 당파성의 법제와 시도이고, 쉽게 말하면 일종의 새로운 검열법이에요. 군사독재에 저항했던 686 운동권 정권이 다시금 새로운 언어 검열을 시도하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배신인 것입니다. 어디로 보고 해야 되나요? 예. 제가 설교도 되고 강의도 되는데 같이 김해서 보시면, 제가 이 파르티잔이라는 책을 소개한 것은요, 이건 독일 헌법학자 칼 슈미트의 책 제목인데, 이 파르티잔을 우리말로 빨치산으로 번역합니다. 제가 조금 놀랐는데요. 제가 칼 슈미트를 지도 교수가 이 칼 슈미트 전문가여서 제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 파르티잔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빨치산으로 번역돼요. 하나님께서는 비당파적이고 공정하신 분입니다. 기독교에는,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프로레타리아도 있고 부르주아도 있어요. 하지만은 어느 편을 하나님께서는 드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약자와 소수자와 희생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살피는,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사랑의 윤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약자와 소수자와 노동자와 프로레타리아의 편을 당파적으로 드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 사상이 아닌 거예요. 그건 막시즘이고 사회주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반자유주의입니다. 자유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배신이고 반자유주의적인 검열법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어요. 차별을 금지하겠다. 이거 뭐야?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를 혐오 발언인지 차별 발언인지를 검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검열법 맞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의 배후는 문화 막시즘입니다. 제가 최근에 문화 막시즘의 황혼이라는 책을 내었어요. 제가 다 연구해 보니까 문화 막시즘이 배후에 있어요. 오늘 우리 이 패밀리 여러분들, 문화 막시즘이라는 말은 1917년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적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 굴락이라든지 대실망을 했거든요. 그 폭력과 야만에 대해서. 그래서 왜 이 실패를 했을까를 분석하면서 쉽게 말하면 전략을 바꿉니다. 문화 막시즘의 전략으로. 그러니까 상부구조에 다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쉽게 말하면 막시즘을, 그러니까 하부구조, 그냥 경제나 칼막스가 이야기했던 정치 경제가 아니라 다시 철학적으로 문화 쪽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막시즘이라고 해요. 조금 늦게 얘기하면 프로이트 막시즘, 또 헤겔 막시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화의 침투에서 문화를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점차적으로 변화시켜서, 특별히 이제 왜 서유럽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왜 공산주의 혁명이 여러분들 중국이나 그다음에 소련에서만 일어났잖아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막고 있는 세력이 있구나를 판단한 거예요. 그 세력이 뭐냐?
바로 기독교라고 본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사회주의 혁명을 저지하고 있구나. 그러면 기독교 문화를 해체시켜야 된다. 그래서 문화 마크시즘의 가장 큰 해체 대상은 바로 기독교 자체, 기독교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호는 혁명은 안단테로. 이게 그들의 구호예요. 혁명은 안단테로. 아주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성혁명이 안단테, 아주 문화예술적으로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위험합니다. 단번에 노동자들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보다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문화의 강영역에서 특별히 그람시라는 사람이 5개의 영역을 이야기했거든요. 교육, 사법부, 교회, 기독교, 그 다음에 가정, 또 하나가 뭐죠? 언론. 그래서 진지전을 펼칩니다. 쉽게 말하면 work of position이라고 해서 그 자리를 점령해서 진지전을 통해서 일종의 게릴라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빨치산이라고 이야기한 건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빨치산을 다시 이야기하느냐. 제가 빨치산을 자꾸 이야기했더만 저분은 저 목사님은 저 교수님은 새마을 운동을 하시는 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댓글을 다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던 빨치산은 지리산 빨치산이 아니라 문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빨치산적인 새로운 활동. 이게 문화 마크시즘이 추구하는 게 일종의 빨치산적인 전략이에요. 극소수의 정예, 쉽게 말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는 전략이에요. 게릴라전. 침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좀 어렵게 들어가면 변정법적 전복인데요. 변정법적 지향. 쉽게 말하면 그 내적 모순으로 들어가서 그 체제를 안으로 침투해서 해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본래 막시즘의 헤겔과 칼 막스의 변정법적 지향이라는 사유입니다. 어렵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기독교 문화사역이 중요하느냐? 문화 막시즘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보수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이 너무 경제만 치중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옳지 않아요. 물론 경제도 중요하죠. 우리 자본주의, 자유주의는 경제를 많이 부흥시켰고 산업화를 이루었고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은 문화 막심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문화에 대해서 보다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정교하고 세련된 문화 막심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문화 예술계에 대한 헌신과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경제만 천박한 자본주의자들은 그렇게 몰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랜 기독교 문화에 대한 그런 문화사역이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영화사역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보통 좌파 진영에 있는 분들 영화 정치를 많이 하잖아요. 끊임없이 문화로 침투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치 이미 패배했거든요. 경제 패배했거든요. 마지막으로 후퇴한 영역이 문화예요. 그래서 문화 막시즘이에요. 그 다음에 학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학으로 침투합니다. 대학. 마르쿠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회주의가 1차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사회주의는 대학에서 다시 부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아가 중요합니다. 아카데미아. 그래서 우리 문화 막시즘에 대해서 조금 정당하게 비판하고 막아서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정교한 철학과 지성적인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문화 막시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성인들이 문화 막시즘 많이 넘어간 거예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 헤겔 막시즘이라고 그러는데요. 다시 헤겔로 돌아갑니다. 막시스트들이. 왜? 칼 막스는 너무 하부구조만 이야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그것만 이야기했다며. 유물론자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구소련이 실패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상부구조, 정신적인 영역, 철학의 영역, 지성의 영역, 대학의 영역, 지성인들을 사회주의적으로 재교육해서 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문화 막시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가 문화를 절대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화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섬세하게 분석해내고 대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문화 자유주의, 문화 보수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별금지법 사상의 배후를 문화 막시즘이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사상가를 추적해 봤어요. 제가 국내에서 몇 번 강의를 통해서 마르쿠제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이후 연구를 통해서 마르쿠제가 배후에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마르쿠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때 1968년 독일과 프랑스 또 미국에서 68 학생 문화혁명이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3M을 이야기했어요. 3M. 막스, 마오, 마르쿠제. 칼 막스, 마오쩌둥, 그 다음에 마르쿠제가 이 사회주의 운동권의 구루였어요. 대부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쿠제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68년. 근데 지금 21세기인데 마르쿠제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최근 미국이 조금 심해요. 인종 갈등 때문에요. 유럽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이 거의 다 이제 몰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1세기. 마크롱이 그걸 대변하고 있죠. 프랑스. 유럽은 뭐 사회민주주의도 거의 다 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지만은 이제 미국은 조금 인종 문제가 있어서 뭐 비판 인종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독일에서는 비판 이론이 망했는데 이제 거의 종언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미국에 건너가서 다시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런 이제 다 우리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글로벌한 이런 영향을 받아서 끝까지 이야기를 제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배후를 추적해 보면 마르쿠제의 사상까지 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쿠제의 억압적 톨레랑스 개념이 2015년부터 미국에서 다시금 주목을 받아서, 제가 사정을 깊이 이야기 드리진 않겠지만은 미국에 이런 운동이 있어요. 뭐 비판 사회 정의 운동, 워키즘 이런 운동이 있고요. 뭐 교차성, 뭐 퀴어 젠더, 급진 페미니즘, 이게 다 이런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마르쿠제가 이야기했던 당파적이라는 말을 파르티잔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빨치산적인 톨레랑스 개념이 차별금지법의 배후에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근데 이 마르쿠제의 이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여러 학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딱 두 사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르쿠제, 두 번째는 미셸 푸코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미셸 푸코. 이 사람들이 다 배후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좌파 사회주의자들, 급진 페미니즘, 지금 페미니즘의 대부가 누구냐? 푸코예요. 푸코와 버틀러라는 두 기둥 위에 지금 젠더 퀴어 페미니즘, 성인지 페미니즘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미셸 푸코가 소아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최근에 2021년 기 소로만 교수에 의해서 폭로가 되었고, 제가 국내 주요 언론보다 앞서서 이걸 제가 알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셸 푸코의 소아성의 범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동성애 운동만 봐서는 안 돼요. 동성애 운동은 소아성의 운동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 운동과 소아성애 운동이 같은 그룹에 의해서 추진되었어요. 독일 녹색당 주류가 소아성애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다가 2014년에 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했어요. 소아성애가 뭡니까? 미셸 푸코 같은 경우에는 8세에서 10세까지의 어린 소년들과 공동묘지에서 소아성애를 했다는 그 폭로를 한 거예요. 기 소르만 교수가.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소아성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공론화하니까 우리 지금까지 소아성애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을 안 했어요. 또 동성애 지지자 그룹도 우리는 소아성애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상당히 금기시하는데, 제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소아성애 문제는 이렇게 주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주류 이론가들이 소아성애를 실제로 했거나 소아성애를 이론적으로 지지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좌파는 소아성애적 안티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억압적 톨레랑스, 해방적 톨레랑스, 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개념인데요. 이 마르쿠제의 사상이 차별금지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마르쿠제가 해방적 톨레랑스라는 이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해방적 톨레랑스는
우파 운동에 대한 불관용과 좌파 운동에 대한 톨레랑스를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우파 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탄압하고 불관용하고 허용하지 말고 좌파 운동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노골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자료를 살펴보면요, 제가 프레시안이라는 우리 소위 진보 좌파 거기 언론에 가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보수 기독교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 그들의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한 거예요. 왜 차별금지법을 그토록 제정하려고 하느냐? 쉽게 말하면 우파, 특별히 기독교 우파, 기독교 보수 우파의 헤게모니를 꺾어버리고 독주를 막기 위해서 반자유주의적 검열법을 법제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좌파 우파를 좌파 우파 이래 이야기하니까 여기 계시면 좌파입니까? 좌쪽에 조금 편가르기 쉬운 표현이긴 하지만은 우리 정치 철학에서는 여전히 유의미한 표현이에요. 네. 보통 그냥 좌파 편가르기 그런 표현을 보지 마시고 칼 막스의 사상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사회주의 사상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서 좌우로 구분하신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마르쿠스의 당파적 톨레랑스, 빨치산적인 톨레랑스 개념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반자유주의적 개념이 차별금지법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자로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일반 지식인으로서 이 반쪽 사람들만 편드는 이런 사상에 대해서는 일반 지성인으로서도 나는 지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문화 막심의 전략이고요. 자유에 대한 배신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이사야 벌린이라는 유명한 사상가가 장작 루소를 비판하면서 쓴 표현이에요. 저는 이 자유에 대한 배신이 굉장히 신선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군사 독재에 저항했던 지금의 8.6 운동권 정권이 자기들이 억압받을 적에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투쟁하다가 자기들이 헤게모니와 권력을 잡고 나면 자유에 대해서 배신을 하고 자유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탄압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자유에 대한 배신이에요. 당신들은 자유에 대한 배신자다.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은 표현의 자유예요. 표현의 자유. 말을 못하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입을 틀어막겠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인민민주주의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마르쿠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르쿠제는 이 자유의 제국이라는 공산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부자유의 단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부자유의 단계에서는 교육 독재가 필요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쉽게 말하면 이 부자유의 단계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임시적으로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마르쿠제가. 이런 사상에서 차별금지, 차별검열 이런 법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자유의 단계, 그래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제한. 그래서 저는 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고 싶어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마르쿠제 이런 개념이 있고 이런 반자유주의인데 당신들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투쟁했던 사람들이 검열에 맞서서 투쟁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언어 검열을 하고 새로운 언어 정치를 하고 새로운 반자유주의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실망하고 분노하고 동의할 수 없다. 당신들은 답해 보시라. 그래서 자유에 대한 배신. 그래서 마르쿠제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사회를 파괴해야 자유의 제국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편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와 계급, 그래서 세계관 자체가 계급투쟁적이죠. 계급투쟁적.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영지주의예요. 만이교예요. 빛과 어둠의 투쟁으로 보는 거예요. 세계를.
그래서 자신들은 빛이고 자신들은 혁명 세력이기 때문에 빛이고 나머지는 어둠이고, 혐오와 차별의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가 혐오와 차별의 이데올로기예요. 안 그래요? 가진 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가진 자에 대한 질투심을 극복하지 못해서 혐오와 차별의 근거에서 세워진 이데올로기 자체가 사회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치 철학적으로 잘 살펴보시면 혐오와 차별 자꾸 이야기하는데, 가진 자에 대해서, 자본가에 대해서 오히려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은 사실은 사회주의나 막시즘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약자나 소수자나 희생자나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2000년 동안 오랫동안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보호하고 혐오와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건 기독교 윤리의 기본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약자, 소수자, 성소수자 이런 사상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을 새로운 혁명 주체로 만드는 거예요. 문화 막심의 전략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교리들이. 그들을, 성소수자들을 그냥 소수자로서 관용하고 톨레랑스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혁명 세력으로 앞장세우는 거예요. 새로운 혁명 주체로서의 소수자, 약자, 희생자, 이것이 문화 막심의 새로운 개념이에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 사상과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헤게모니와 여러분들 제가 깊이 들어가면 요즘 우리 한겨레나 이런 쪽에서 샹탈 무페의 좌파 포퓰리즘을 굉장히 많이 학습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목적은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권력과 헤게모니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쉽게 말해 차별금지법도 새로운 사회주의 전략이에요. 사회주의. 맞습니다. 제가 학자를 이야기하면 샹탈 무페를 많이 예를 들고 있고요. 이 주디스 버틀러, 젠더 이야기하는 이 젠더 페미니즘 이야기하는 사람도, 주디스 버틀러도 1997년 자신의 주장이 소수일 때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했어요. 근데 자신들이 제도권으로의 긴 행진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특별히 우파 진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탄압하고 억압하고 검열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 철학적으로 봐도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는 당파적이고 빨치산적인 기획이기 때문에 만약 통과되더라도 다음 정권을 바꿔서 반드시 폐지시켜야 될 굉장히 문제적인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혁명 주체로서의 성소수자. 네, 제가 아까 주디스 버틀러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좀 미셀 푸코 이야기를 말씀 많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차별금지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결국은 사실은 동성애 운동, 글로벌 성혁명 운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사상의 가장 중요한 이론가가 누구냐면 미셸 푸코예요. 여러분들 페미니즘 사상의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퀴어 신학이나 퀴어 페미니즘, 퀴어 이야기하는 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자신들이 그렇게 적고 있어요. 퀴어 신학은 미셸 푸코에게서 시작되며 급진 페미니즘 학자인 게일 루빈과 주디스 버틀러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미셸 푸코가 급진 페미니즘의 대부인 동시에 이런 사회정의 운동, 그 다음에 이런 사회주의 성정치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학자인데 포스트 모던 철학자죠. 동성애자이면서 소아성애자고 사도 마조키스트였어요. 프랑스 공산당에 빠졌다가 나중에는 마오쩌둥을 숭배하고 자살이나 자해를 몇 번이나 시도하고 또 부분적으로 광기에 사로잡혔고 광기를 찬양했던 그런 광기의 철학자고, 제가 이 미셸 푸코가 티니지에서 체류하면서 티니지 근처에 공동묘지 묘비 위에서 8세에서 10세까지 어린 소년들과 동성애적 남색을 했다. 이 기사를 접하고 제가 미셸 푸코가 소아성애를 이론적으로 주장했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동묘지가 좀 생경하더라고. 진짜 그랬을까?
뭐 소화성애를 하더라도 실내에서 하지 공동묘지 이건 너무 과장된 비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후에 공부하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 그 철학 강의 중에 미셸 푸코가 헤테로토피아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헤테로토피아, 유토피아와 뭐 반대 개념인데요, 공동묘지를 찬양한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수행, 실행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틀리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미셸 푸코가 공동묘지를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성혁명을 이야기하는 철학자들, 포스트 모던 좌파 철학자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성행위의 정반대를 지향합니다. 게일 루빈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일부 일처제만 허용되어야 되느냐? 왜 실내에서만 성행위를 해야 되느냐? 왜 실외에서는 안 되느냐? 왜 변태적인 것은 왜 안 되느냐? 왜 변태적이지 않은 것만 허용되어야 되느냐? 그 말은 나는 변태적인 걸 지지한다 이 말 아니에요. 급진 페미니스트 게일 루빈이라는 여성학자가 있어요. 레즈비언이고요. 자기가 소아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했어요. 소아성애자일 뿐만 아니라 SM, 사도마조키스트라고 또 이야기했고, 사도마조키스트 그룹을 또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폭력을 가할 때 쾌락을 느끼고 폭력을 당할 때 쾌락을 느끼고, 폭력이 항상 동반되는 거예요. 광기와 폭력.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성혁명, 68 성혁명 사상은 새로운 이교주의인 거예요. 디오니소서적 새로운 이교. 기독교 성도덕으로 결코 일치할 수 없는 새로운 이교주의. 디오니소스 축제가 현대에 새롭게 부흥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게 너무 교회에서 너무 뭐 디오니소스 미학 강의도 하고 뭐 제가 하지만은,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의 강의 수준이 높아야 JTBC하고도 논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졸진 않으시네요, 다들. 네. 디오니소스적 신이교예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다 살펴보면요. 다 푸코도 니체를 찬양했던 니체주의자고요. 네? 니체도 반쯤 미친, 평생에 아버지가 좀 내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마지막 10년은 미친 채로, 예? 그러면서도 광기를 찬양하잖아요. 미셸 푸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행위를 하는데도 실내에서가 아니에요. 공동묘지에서. 이런 학자들을 프랑스 지식인들이 철학의 왕으로 모셨다는 것, 여러분 생각지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나. 프랑스 좋은 게 많죠. 예술지게 샹드리제 좋아요, 그죠? 근데 가렸어 봅시다. 가렸어. 철학의 왕으로, 특별히 이제 68 사회주의 운동권이 그랬어요. 68. 이런 미친 광기의 철학자를 철학의 왕으로 모셨던, 저는 제가 그 미셸 푸코나 이런 프랑스 68 운동권 철학자들이 마오쩌둥을 숭상했던 거 알고 나서 참 한심스러웠어요. 내가 이 프랑스, 저도 고등학교 때 프랑스를 했거든요. 프랑스를 공부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특별히 철학,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 미친 철학, 광기를 찬양하는 이런 철학. 여러분들, 유럽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컸기 때문에 G7 단호히 거부할 건 거부하고 독자 노선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독자 노선을 걷고, 우리 한국에서는 노. 헝가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헝가리가. 조지 소로스가 EU와 유럽 인권법원에 강력한 자본 권력으로 가지고 압력을 행사하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왜 중부 유럽, 동부 유럽이 이렇게 강하게 저항하고 있느냐? 첫째는 사회주의를 경험해 봤고, 두 번째 헝가리나 체코나 이런 쪽은 오랫동안 쉽게 말하면 훈족이나 그다음에 몽골이나 유럽 이슬람이나 이런 쪽으로부터 유럽을 지켰던 최전방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헝가리, 오스트리아. 제가 독일을 거쳐서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최근에 유럽의 자살, 특별히 서유럽의 자살이라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독일의 자살. 그래서 각성해야 됩니다. 유럽 지식인들이. 그래서 동유럽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유럽의 르네상스와 기독교적 유럽의 재부흥을 위해서 많은 운동들을 동유럽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저도 뭐 우리 내부 논의를 할 적에 뭐 젠더라는 개념을 사용할 거냐 말은 그런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서유럽 육파를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유교적 정서도 있고 건전한 성류를 가진 우리 코리아가 왜 그런 향락주의적 성담론에 이끌려 전염되어서 가야 되느냐 말이에요. 독자 노선을 걷자. 지식인들을 깨우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저항운동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교회가 영적으로 뜨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보편적 시민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학문적인 지성운동도 해야 됩니다. 논쟁도 하고, 디베이트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교회가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사람을 붕괴시키려면 가장 좋은 전략은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겁니다. 성적으로 무너지면 그 사람 완전히 붕괴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으로 막 물란해지면 그냥 폐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의 문화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고 하나의 문명도 그렇습니다. 성적으로 방종하고 방탕하고 그러면 문명은 점차 데카당스, 부패로 접어드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잔 언윈이라는 학자가, 영국의 학자가 이미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원조 페미니즘 학자인 커밀 팔리아라는 교수도 자기가 이탈리아 출신의 학자로서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을 연구해 보니까 뭐 트랜스젠더 이런 현상들은 모두 문명이 잘 나가다가 번영하다가 문명의 데카당스, 문명이 부패할 때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뭐 자꾸 성혁명, 혁명할 게 없어서 성혁명을 해요. 패배한 그들의 마지막 전략이에요. 정치 경제에서 게임이 안 되니까 성혁명을 일으켜서, 미셸 푸코, 그래서 동성에 대한 논의 때 반드시 소아성애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자, 이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셸 푸코가, 오른쪽은 주디스 버틀러입니다. 오른쪽은 아마 페루나 브라질에서 주디스 버틀러가 강의하러 갔을 적에 시민단체에서 여기 보면 뭐 지옥에 가라, 이건 조금 심했지만은 제가 혐오까지는 안 합니다. 또 학자니까. 하지만 우리가 왼쪽에 보면 페도필리아라고 되어 있죠. 주디스 버틀러도 실제로 소아성애를 이론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론적으로 지지하고요. 그래서 소아성애 문제를 이야기했고, 이 성소수자 운동, 성정치 운동, 뭐 우리 김지연 약사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제가 잠시 들었는데, 우리나라 뭐 국어 사전인가요? 정의할 적에 이 성소수자를 아직도 정의를 못 하고 있대요. 성소수자가 어디까지가 성소수자냐? 그게 저희 질문은 소아성애자도 성소수자인가? 근데 소아성애자도 자기도 성소수자, 쉽게 말하면 섹슈얼 마이너리티라고 인정해달라고 주장을 해요. 근친상간자도 성소수자인가?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근친상간, 소아성애, 폴리아모리 이런 수많은 성적 취향들을 다 성적인 성소수자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 이야기하면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소아성애자도 성소수자인지 당신 답해 보시라. 근데 이미 외국에서는 소아성애자도 성소수자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포용을 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무지개색 이야기를 하는데 무지개색은 7개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는 게이와 레즈비언 동성애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2개밖에 안 돼요. 그럼 5개 영역에 소아성애도 포함되고 근친상간도 포함되고 폴리아모리는 다자성애거든요. 마음대로 그것도 포함되는지 반드시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뭐 다양성, 그 다양성에는 한계가 없나요?
무한한 다양성인가요? 소아성애도 허용할 수 있나요? 무지개 자꾸 꺼내면 반드시 질문하세요. 게이와 레즈비언은 2개밖에 안 나. 나머지 5개는 뭐냐고. 이 사람들 7개도 부족해서 무지개 색 7개 그 외에 아마 다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젠더 개념 비슷한. 아침에는 소아성애자, 저녁에는 근친상간자. 이것도 섹슈얼 마이너리티라고 인정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소아성애뿐만 아니라 근친상간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에 보면 근친상간의 금기를 폐기하려고 그래요. 근친상간. 다양한 가족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퀴어 가족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퀴어 가족. 그래서 반드시 이런 근친상간 금기를 한국에서도 폐지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 아들하고 엄마하고 섹스하고 아버지와 딸이 섹스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혁명 사상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유토피아입니다. 마르쿠제가 그런 개념을 사용했어요. 성유토피아. 쉽게 말하면 모든 성행위가 정상화되고 비범죄화되고 정당화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미 이제 플라톤이 자신의 폴리테이아 국가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를 공유하겠다. 어린아이들은 집단 교육을 시키겠다.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와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나중에 공산주의 사상의 첫 철학자가 된다고 이미 칼 포프가 잘 분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인지 감수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성인지 감수성 운동의 선구자인 미셸 푸코의 소아성애 범죄, 이 소아성애적 강간에 대해서 감수성 없게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한겨레 신문은 지금까지도 침묵하고 있어요. 그렇게 미셸 푸코를 찬양해 놓고서는 여러분들 대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미셸 푸코는 기가 따갑도록 들은 현대 철학자면 푸코 검색해 보면 아마 제 블로그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독일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그게 아마 아동 학대에 대한 공식 입장문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 공식 입장문에 미셸 푸코의 사상이 녹아 있어서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거 문제 있다. 앞으로 미셸 푸코의 소아성애적 입장이 녹았던 공식 문서에 대해서는 우리 저항하겠다. 이렇게 최근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성혁명 사상들은 여러분들 68 세대 자체가 소아성애적 안티파입니다. 소아성애는 결코 한 사람의 흑역사나 어떤 작은 그림자가 아니에요. 68 세대 전체를 소아성애적 안티파라고 할 정도로 큰 문제입니다. 왜 소아성애가 계속 나올까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비렐름 라이 이후로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 성정치를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성정치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조기 성애화입니다. 최대한 빨리 아이들을 성적으로 물들이겠다. 성적인 쾌락을 누리도록 하겠다. 그래야 부모로부터 데려와서 사회주의적으로 재교육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유치원에서부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부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남자 성기, 여자 성기를 형상화해가지고 만지도록 해요. 밟고 놀도록.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 그것도 다 그런 이런 조기 성교육 전략으로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기 성애와 조기 성교육 때문에 소아성애 문제는 결코 쉽게 말하면 깊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다 사회주의자들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이들을 최대한 빨리 성적으로 각성시키면 아이들이 부모의 교육권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들고 일어나야 되고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조기 성애화와 조기 성교육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합니다. 학부모 단체들이. 그리고 아까 페루에서 일어난 시민단체처럼 구호를
여러분들 이제 조금 피곤하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이들에게 손대지 말라. Don't touch.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루밍, 가스라이팅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 그 시몬드 보부아르가 페미니즘의 원조인데요. 이 시몬드 보부아르하고 장폴 샤르트르가 프랑스 공산당 당원이면서 이 두 사람이 폴리아모리의 관계예요. 폴리아모리.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시몬드 보부아르가 어린 소녀들을, 그러니까 쉽게 미성년자들, 뭐 12세 아이들을 이 장폴 샤르트르에게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그루밍 해가지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여러분들, 시몬드 보부아르는 어떤 존재냐면요. 페미니즘 이야기하면 그 사람, 그 여성, 프랑스 여성 먼저 제일 먼저 언급해야 돼요. 데모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그 소식을 접하고 자료를 접했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소녀들을 자신이 남편도 아니죠. 폴리아모리 관계니까요. 장폴 사르트르한테 계속 풍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운동은 동성애 운동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반드시 소아성애까지 가고요. 온갖 걸 다 허용해달라고. 궁극적으로는 성유토피아. 네. 북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들 소아성애 비범죄화를 주장한 포스트 모던 좌파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슬라보의 지적이라는 사람의 책에서 나왔는데요. 쉽게 말하면 북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1960년대 소아성애 비범죄화를 주장했어요. 거기에 서명을 했어요. 샤르트르도 그렇고 시몬드 보바르, 데리다가 실제로 소아성애를 했다는 그것은 아직 제가 접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소아성애는 비범죄화해야 된다. 소아성애는 합법화돼야 된다. 소아성애가 왜 나쁘냐 이 말이에요. 롤랑 바르트, 들레즈 가타리, 르요타르, 그다음에 독일 녹색당의 주류가 이렇게 소아성애 문제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심각하죠. 주류 이론가들이 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어디서든지 공론화해야만 할 만한 주제가 된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주제 공론화하지 않습니까? 공론화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아동 성범죄가 많지 않습니까? 아동성 착취물도 있고요. 아동 문제. 그래서 교회가 앞서서 아이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래서 무지개 속에 소아성애, 근친상간, 다자성애도 포함되는지 반드시 질문해야 되고요. 소아성애자와 근친상간자도 성소수자인가? 지금 오른쪽에 보인 책은 독일 책인데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젠더 광기. 독일에서는 젠더 광기라는 표현을 써요. 젠더 사실 헛소리예요. 여러분 젠더라는 개념 자체를 지금 마치 좋은 우리말을 써야 되는데 그냥 성별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데 우리가 조금 이 고급진 마치 유행을 해야 조금 외래어를 좀 써줘야 조금 더 고급진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 젠더 자꾸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젠더 개념은 잔 마니가 이야기했는데 이건 사실은 헛소리예요. 독일에서 젠더 움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젠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인간은 쉽게 말하면 태어날 적에는 성중립적인 유니섹스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은 이미 뇌과학적으로 폐기된 이론이에요. 이런 개념에서 연관되어서 최근에 성공회에 대해서 뭐 성중립적인 화장실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성중립, 유니섹스. 아니에요. 인간은 지렁이가 아니에요. 지렁이는 자웅동체적인 게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지렁이보다 훨씬 더 이미 뇌과학자도 최근에 보니까 동침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우리 어떤 어느스 선생님이 딱 잘 정리를 하시더만요.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느 순간에 가면 뇌 자체가 여성의 뇌와 남성의 뇌가 확실히 달라져요. 뇌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뭐 남성 성기, 여성 성기, 가슴 이야기하는데 가장 뚜렷한 성기는 쉽게 말하면 성징은, 성징후 가장 성적으로 차별되는 것은 성기가 아니라 오히려 뇌예요. 뇌 자체가 인간과 침팬지가 다른 것처럼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외계인이라 보시면 속 편해요. 그냥 외계인이다. 뇌 용량은
남자가 10%가 많다고 그러지만 뇌 자체가 다른 거예요. 뇌 과학적으로 이미 폐기된 젠더 개념을 급진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받아들여가지고 무슨 젠더. 독일에도 그래서 온갖 다 갖다 붙여가지고 돈 받아내고 연구 지원 받아가지고 우죽순처럼 젠더 연구들이 생겼다가 독일에서도 최근 거의 다 이제 폐지되어 가고 있어.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과학적이지 않거든. 근거가 없거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성인지라고 바꿨어. 차별금지법은 뭡니까? 이런 것도 비판하고 그러면 혐오 발언이다, 차별 발언이다. 이걸 금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금열을 하려면 조금 학문성이 있고 보편 타당한 학문성이 있는 걸 비판하는 걸 금열하는 건 모르겠는데 자기들은 학문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생물학자들이 일어나고 소위 하드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말이야. 급진 페미니즘 학자들이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젠더라는 걸 붙여가지고 말이야. 예? 아니에요. 폐기되어야 될 개념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도 한때 유행했잖아요. 포스트 모던 이렇게 엎어줘야 지식이 있는 것처럼 교회 내도 신학자들도 뭐 강의 제목도 포스트 모던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행이었거든. 지적인 유행이었거든. 젠더도 비슷해요. 그냥 성별이라고 쓰면 되는데 젠더라고 좀 읊어줘야 마치 진보적이고 지성적이고 착각이에요. 따져보세요. 젠더가 정말 그렇게 고급진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개념인지. 폐기되어야 될 이론입니다. 저는 공공연하게 그렇게 주장합니다. 성인지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지. 쉽게 말하면 인간이 인지, 급진 사회 구성주의인데요. 일종의 성도,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은 사회적 구성물이고 인간이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뭐 교육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사상이에요. 근데 헛소리예요. 최근에 뭐 해리 프랭크퍼트라는 미국 교수가 분석 철학자가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도 출판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예요. 온 불씨. 일종의 개소리예요. 헛소리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뭐 굉장히 강한 발언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개소리에 대하여 검색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읽고 있는지. 사실 포스트 모던 철학 자체가 진리, 나중에 뭐 진실, 사실, 팩트에 관심이 없는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사실은 개소리예요.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포스트 모던 철학에서 나온 젠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학문성이 없어요. 자기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나중에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젠더 광기, 젠더 소리, 젠더 개소리, 젠더 뉴스픽, 오웰적인 뉴스피크다. 그다음에 성소수자 이 젠더 퀴어 운동은 디오니소스적 신이교 운동이고 영지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퀴어 신학, 저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퀴어 신학이라는 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여러 분파가 있잖아요. 형제 교회들이 있고 그건 좋아요. C.S. 루이스가 이야기했던 미어 크리스티애니티, 순전한 기독교 안에서 다 포용할 수 있지만 이건 C.S. 루이스가 그 미어 크리스티애니티 바깥에 있는 이교 운동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극소수의 사람들이 퀴어 신학 이야기하면서 퀴어 신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은 소아성애도 지지 않은지. 침묵하면 그 사람들은 비겁한 거예요. 정직하지 않든지. 미셸 푸크의 소아성애 문제에 대해서 당신의 입장을 정리해보라고 반문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디오니소스적 광기고 광인 니체의 광기, 푸코의 광기, 포스트 모던적 비이성적 광기의 철학이 이런 사상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뭐 진보 교육감도 있고 진보 교육 너무 진보라는 말이 과잉되고 사용하고 좌파라는 말은 거의 금기시하고 그러는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진보도 가끔씩 써주지만은 좌파라는 표현이 훨씬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좌파 교육. 최근에 독일에서 2015년 이후로 어떤 이야기가 발생했느냐면 독일 진보 교육의 상징인 오덴발테 슐레라는 데서 집단 소아성애가 발생했어요. 어떤 데냐면 여러분들 여기 그 학교가 엘리트 학교예요. 독일 전 대통령의 아들도 다녔던, 그리고 포르쉐 기업의 아들도 다녔던, 그리고 유네스코 교육과 교육기관으로서 굉장히 엘리트 교육을 추구했던, 그리고 진보 교육의 상징이었던 오덴발트 슐레에서 무려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최근의 기사에 의하면 900명의 학생이 교장과 한 10명의 교사들, 이 10명의 교사들이 다 소아성애 그룹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이에요. 약 900명의 학생들이 소아성애적 성폭력을 당했다는 게 폭로되면서 내부로 지금은 폐교된 상태예요. 이 엘리트 진보교육, 좌파교육학교에서 뭘 추구했느냐? 소위 6.8 성혁명을 실천해보자. 그러니까 6.8 성혁명, 성정치, 소아성애적 안티파를 그대로 실천해본 그런 학교예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 학생들이 나중에 자기 부모들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좀 이상하다고 선생이. 뭐 자꾸 그러니까 12세, 10세 특별히 여자들보다는 동성애적 남색 10세 그러니까 성인 남성과 10세 정도의 남자 소년들과의 동성애적 성교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또 학부모들한테 이야기했더만 어떤 답변이 나오느냐 하면 플라톤의 향연에도 페드라스티 남색이 있지 않느냐. 플라톤의 향연을 언급하면서 그냥 넘어갔다는 그런 제가 그 방송도 봤습니다. 이게 왜 플라톤이 등장하는지 잠깐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동성애와 소아성애가 왜 깊게 연관되어 있느냐면 그 중간에 남색의 문제가 있어요. 남색. 우리 성경에도 남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국교화되자마자 디오니소스 축제도 폐지시켰고요. 그 다음에 글레이디에이터 그 금투사 경기가 벌어졌던 콜로세움 금투사 경기도 폐지시켰고요. 그 다음에 남색이나 동성애도 폐지를 시켰어요. 우리 민성결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중세 동안에는 기독교 성도덕에 의해서 철저하게 억압되었던 동성애 운동이 기독교가 약해지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6.8 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동성애와 소아성애가 깊게 연관되어 있는 그 중간에는 이 남색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플라톤의 남색. 남색은 성인 남자와 어린 미소년의 동성애적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플라톤의 향연에 보면은 이것이 철학적으로 정당화되고 미화돼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도 그걸 모델로 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우리나라 인문학 공영 방송에서 인문학 철학 방송에서 플라톤의 향연을 자꾸 강연을 하더라고요. 향연. 그건 조금 제가 의심스럽게 봅니다. 왜 플라톤의 향연을 자꾸 방송에서 방송을 하는지. 네, 향연까지 제가 들어가면 조금 더 그러니까 남색의 문제는 큽니다. 우리나라에도 남색, 동성애자들과 남색의 문제는 연관되어 있어요. 남색.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문제는 성인들 간의 동성애뿐만 아니라 비대칭적인 성인 남자와 어린 소년 간의 쉽게 말하면 이건 착지죠. 권력관계고 그죠? 푸코가 자꾸 권력관계를 비판하는데 이거야말로 권력관계잖아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색하는 이것은 성폭력입니다. 어린 소년에 대한 성폭력이에요. 이제 시간이 되니까 조금 빨리 마치기.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기성에 우리나라 여기 보니까 조희연 교육관님 이런 책을 유치원생과 초등생을 위한 서울시 교육청 어린이 도서관과 교육청 산하도서관의 어린이 잘 비치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내 엄경은 아직 성장 중이라면 콘돔도 작은 크기의 콘돔을 써야 한단다. 왜?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요. 우리 경상도 이런 표현을 써요. 이마에 새똥도 안 마른 그런 표현을 쓰는데 왜 유치원생들한테 성교육을 그렇게 조기 성교육을 합니까? 사춘기 이전까지 인간의 성호르몬은 아주 밑에 쉽게 말하면 성호르몬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사춘기가 되어야 성호르몬이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서부터 성교육을 하겠다는 저희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성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겁니다. 침묵하는 것은 그건 비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수화승애자들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미셸 푸코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화들도 성적인 쾌락을 느낄 권리가 있다. 그렇게 자꾸 그루밍하고 가스라이팅 함으로써 수화승애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너도 오르가즘을 느낄 권리가 있다. 8세, 10세, 7세, 11세. 미셸 푸코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도 오르가즘을 느낄 성적인 쾌락을 느낄 권리가 있다. 심지어 여러분들 현대 섹슈얼러지, 의학이 아니라 알프레드 킨제이는요, 젖먹이도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고 봐서 실험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오르가즘에 조금 집착하는 자크락강의 주의상스 개념도 오르가즘이에요. 프랑스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락주의적 좌파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왜 향락주의를 자꾸 철학자들이 이야기할까요? 쉽게 말하면 영어로 하면 디모랄리자이징. 쉽게 말하면 도덕적으로 타락시켜야. 왜냐하면 사회주의 혁명이 안 일어나거든요.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야 혁명을 일으킬 건데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있어요.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노동자들이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만 세력으로 만들고 사회에서 혁명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를 흔드는 거예요. 성적으로 탈도덕화시키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독일 녹색당 박의사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카밀 팔리아라는 이 교수가 이미 젠더 퀴어는 새로운 유교주의다. 이 학자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원조 페미니즘 학자예요. 다 동의할 수 있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분석이 상당히 맞는 거예요. 이교운동입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 사상에서 용인될 수 있고 허용될 수 있는 사상이 아닙니다. 이교운동입니다. 특별히 디오니소스적 운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오니소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체와 푸코를 거쳐서 아까 향락주의적 좌파와 수화승애적 안티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과거의 페미니즘은 여성에게 투표권을 이런 걸 내세워. 제가 우리 단톡방에 나오길래 제가 소개하는 건데요. 여성 참정권을, 이건 계몽된 페미니즘이에요. 이런 건 우리가 지지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먼저 앞서서 여성들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한국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여성들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건전한 페미니즘은 교회가 지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요즘 제3의 물결인 급진 페미니즘은요, 아주 소아성애적이고 동성애적, 지금의 페미니즘의 주류는 레즈비언 페미니즘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향락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참 이 강단에서 담기 힘든 표현이지만 자랑스러운 머년이에요. 상당히 향락주의적이고 또 소아성애적이고 성혁명적이고 성유토피아적인 페미니즘이란 말이에요. 제3의 물결 급진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성인지 페미니즘도 이런 사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게일 루빈. 그래서 페미니즘, 요즘 반페미니즘, 페미니즘 논쟁이 많은데요. 건전한 계몽적인 온건한 페미니즘 우리가 지지할 수 있지만 급진 페미니즘, 특별히 성혁명적, 성정치적 페미니즘은 결코 동의할 수가 없고 저항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나오는 거 이 차별금지법, 최근에 나오는 여러분들 미국에서 나오는 책들 보면 요즘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문화가 뭐냐면 소위 희생자 의식 문화가 있습니다. 빅티무드 컬처라고 그러는데요. 쉽게 말하면 희생자를 새로운 어떤 신성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희생자 의식 문화의 출현. 그래서 새로운 희생자, 소수자, 전체주의, 반자유주의, 부족주의가 지금 이런 운동들을 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구 대학의 새로운 신성, 빅팀. 그래서 여러분들 서구 대학은 본래
서구 대학의 가장 신성한 가치는 진리였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의 전당이잖아요. 그죠? 대학은 진리의 전당. 근데 지금 미국, 특별히 이제 미국 대학인데요. 지금 미국 대학은 무엇의 전당이 되었느냐 하면 진리의 전당이 아니라 희생자의 전당이 되었어요. 이제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진리 이후에 서구 대학의 새로운 신성인 희생자. 그래서 희생자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숭배하고 신성화하고. Sacred victim.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희생자 의식 문화. 그래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서구 대학의 신성한 가치는 진리였지만은 1990년대 이후로 미국 대학의 새로운 신성한 존재로서 빅팀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소수자. 여러분들 왜 성소수자라고 계속 이야기할까요? 빅팀이잖아요. 희생자. 근데 희생자를 과잉되게 숭배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악용하고. 희생자 이데올로기입니다. 희생자 정치학이고 희생자 새로운 계급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희생자 계급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새로운 혁명 주체로 만들어서 사회를 사회주의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잉된 이런 희생자 숭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빅팀을 먼저 구한 것은 기독교 맞아요. 약자, 희생자, 소수자들을 먼저 구한 것은 기독교지만은 기독교는 결코 당파성에 빠져서 소수자와 희생자를 정치적으로 숭배하지는 않아요. 소수자도 죄인인 것입니다. 약자도 질투합니다. 희생자도 죄인인 것입니다. 노동자도 죄인이에요. 자본가도 죄인이고. 이게 기독교 정통 사상이지 프롤레타리아만 마치 무죄한 것처럼 모든 책임은 소위 기존 질서나 가진 자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건 빨치산적인 사상이고 공산주의 사상이지 절대 기독교는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여기 예일대학 로고인데요. Lux et Veritas. 대학은 오랫동안 베리타스를 추구해요. 진리. 옥스포드 대학의 모토도 도미누스 일루미나치오 메아. 주님은 나의 빛입니다. 이게 옥스포드 대학의 모토였어요.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죠. 베리타스. 진리. 근데 운동권들이 대학을 점령해버려가지고 지금은 대학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쪽이에요. 진리는 사라지고 빅팀이 진리를 대체하게 되었어요. 이제 특별히 미국 대학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뭐 사회증유운동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왜 자꾸 성소수자들을 내세워서 성소수자들을 비난하면 혐오와 차별 발언이라고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수를 굉장히 신성한 존재로 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자, 소아성애자, 근친상간자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그렇게 신성한 존재인가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희생자 의식 문화. 그래서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각성하고 연구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랫동안 들으셨는데 여러분들 사회주의는 독일제입니다. 독일 철학에서 나왔는데요. 사회주의는 독일제예요. 사실은 뭐 좌우독일 사회주의. 근데 그렇게 사회주의 사상이 강한 독일에서도 전후 특별히 독일 민족 사회주의, 여러분들 히틀러도 사회주의자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독교 사회주의 이야기하면서 사회주의가 마치 좋은 것처럼 이야기해요. 착각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히틀러도 사회주의자다. 제가 계속 조금 유포시키려고 해요. 가짜 뉴스는 아닙니다. 히틀러 사회주의자 맞습니다. 히틀러는 민족 사회주의자죠. 독일 민족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뭡니까 그러면? 국제 사회주의입니다. 민족 사회주의냐 국제 사회주의냐의 차이에 불과하지 둘 다 사회주의 운동입니다. 히틀러의 민족, 이 사회주의자 히틀러의 폭력과 야망과 만행을 경험한 독일 사람들이 전후에 특별히 기독민주연합, 최대우, 기독교 교회가 중심으로 기독교 정당을 세워서 헌법을 수정하면서 아예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적 근본 질서라는 표현을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회주의 사상이 그렇게 강하지만은 독일도 헌법의 근본 질서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헌법에서 자유를 자꾸 빼자고 그러고, 그죠? 이 차별금지법도 뭡니까? 자유를 자꾸 빼자는 거예요. 자유를 새로운 방식으로 탄압하겠다는 거예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빠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독일도 헌법의 근본 질서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근본 질서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자유를 빼면 민주주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특별히 표현의 자유를 빼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북한도 자기들도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사회주의도 자기들도 민주주의라 해요. 급진 민주주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자유를 빼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사실은. 특별히 표현의 자유. 그래서 우리 많은 시민 세력들과 연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특별히 자유는 가장 기독교적 가치거든요. 물론 평등도 기독교적 가치 맞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평등당은 없을까요? 자유당은 그렇게 많아요. 오스트리아에도 자유당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자유당이 있고, 근데 저는 평등당이라는 당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등도 굉장히 소중한 가치고 기독교적 가치고 추구해야 될 가치인데 왜 평등당은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숙제. 왜 평등당은 없을까요? 자유당은 있는데. 거기에 이 사실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평등을 기계적으로 가져갈 경우에, 저도 만약에 평등당원이라면 제가 키가 좀 작거든요. 생긴 인구도 비주얼도 별로거든요. 오디오는 좀 나름 괜찮지만. 그러면 평등하게 만들려면 키 큰 사람들 다 잘라야 되고, 키. 잘생긴 사람들 지어봐가지고 다 이렇게 평등하게 얼굴도 미모도 평등하게 만들어야 되나요? 평등을 그렇게 평등주의적, 공산주의적으로 강제할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평등당은 왜 없을까? 논문 제목으로 삼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아니면 새로 만들든지 평등당. 그래서 이런 평등법도 평등당에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무서운 법이에요, 사실은. 동의할 수 없고요. 검열법이다. 그래서 우리 자유주의 전통, 자유민주주의 전통에서는 민주적 사회주의도 있어요. 자유주의 전통은 사회주의도 포용을 해요. 그죠? 독일에서는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민주적 사회주의가 있어요. 근데 사회주의는 절대 자유주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보세요. 일당 독재 맞잖아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그들의 근본 교리 맞거든요. 북한을 보세요. 노동당 독재잖아요. 그들의 근본 교리는 노동자 독재예요. 노동당 독재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고 차별금지법도 독재법인 거예요. 자기들은 허용 안 해요. 철저하게 우파에 대해서는 불관용한다. 마르쿠제의 사상처럼. 이것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관용을 해요. 좋아. 표현의 자유 있고 양심의 자유 있고 학문의 자유 있고 우리는 허용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마음대로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인데 사회주의 이야기하고 김일성 회고록도 내고 최근에 보니까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 지원을 해가지고 막스 엥겔스 전집이 이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마음대로 자유를 향유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자유를 새로운 방식으로 검열하고 억압하겠다? 이건 도저히 사회주의의 실체를 잘 아셔야 돼요. 차별금지법의 실체. 굉장히 비대칭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비당파적이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저도 외모로 보지 마세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 물론 외모주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당파, 어느 계급이나 어느 편을 드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시고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부자가 쫄딱 망할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젠더 플루이드를 이야기하는데 젠더가 플루이드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뭘 플루이드로 유동적으로 보셔야 되느냐 하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관계를 유동적으로 보셔야 돼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저는 이런 사회주의 사상의 그 근본 에너지에는 질투심, 쉽게 말하면
자기들은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를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질투심을 극복해라. 사회주의 사상의 근본에는 질투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 막스의 사상이 왜 이렇게 끈질기게 오래 가느냐? 저는 인간의 가장 뜨겁고 끈질긴 감정인 질투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에너지 삼아 불타오르는 사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칼 막스의 사상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막아내고 특별히 문화 영역에서 이런 문화 막시즘적인 사상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비당파적이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람을 편을 들어서 평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잘 근거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서구의 향락주의적이고 방탕한 사상을 모방하거나 전염되지 않고 이 저희 작은 나라의 복음을 심어주셨고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번창해 있는데 도덕적인 용기와 헌신을 가지고 이런 사상들을 잘 대처하고 막아낼 수 있도록 주님 많은 전문가들을 세우고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거룩한 수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